우리 집안은 4대째 의사입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그리고 글로벌 OTT 플랫폼의 대형 오리지널 시리즈를 홍보하는 공식 인터뷰 현장에서 한 유명 여배우가 단아하고 당당한 미소를 띠며 꺼내놓은 집안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대째 의협을 이어온 집안이라는 타이틀은 결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구한말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36년, 해방과 6.25 전쟁, 그리고 격동의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가문이 대대로 전문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오랜 교육의 전통과 세대를 거쳐 이어진 확고한 사회적 신뢰를 상징하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당시 방송과 여러 매체에 공개된 이야기만 놓고 보면 가문의 의료 전통은 지적이고 품격 있는 가문의 역사로 대중에게 소비되었습니다. 미디어는 앞다투어 이 흥미롭고 고결한 엘리트 가문의 서사로 조명했고 대중 역시 깊은 감탄과 호감을 보냈습니다. 한 인물이 가진 매력과 가문의 역사가 결합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만들어내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문의 영광을 추적하던 사람들에 의해 100년 전 증조부의 이름이 뜻밖의 역사 기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의사였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태어난 집안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여기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수십 년 전에 가까운 과거가 아니라 무려 100년 전 일제강점기 증조부의 이름, 석자까지 찾아 나섰을까요? 도대체 증조부에게 어떤 역사적 기록이 숨겨져 있었길래 대중은 100년 전의 사료 속으로 직접 뛰어든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한 여배우의 고백이 어떻게 역사의 추적극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장면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배우 하영은 여러 드라마와 상업 영화, 글로벌 OTT 시리즈에서 안정적인 연기력과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의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4대째 의사라는 이야기는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증조부부터 조부, 부친, 그리고 친언니까지 이어지는 4대 의료 가업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증조부인 안상호가 구한말 서양의학을 선구적으로 도입해 한양 중심가인 종로에서 진료소를 열고 황실 진료에도 참여했던 개척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역사편 천원과 근대의학사 관련 사료에 따르면 안상호는 1874년생으로 1902년 일본 자해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귀국하여 순종의 전의로 활동하고 경성의사회 회장을 지낸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구한말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대에 걸쳐 의료, 가업을 유지해온 가문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도 극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앞서 진행된 매체 인터뷰에서도 이 선구자적 증조부의 일화는 배우 본인의 지적 배경과 가문의 품격을 높여주는 브랜딩 요소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이 인물은 구한말 서양의학을 도입해 사람을 살리고 황실을 돌보았던 그야말로 개화기에 빛나는 선구자이자 영웅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찬사가 쏟아지던 바로 그날 밤 역사 연구자들과 누리꾼들의 시선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한말의 서양의학을 전공하고 한양 중심계의 개인 진료소를 차려 일제강점기 내내 의사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던 이력은 그 화려한 만큼이나 식민지 시대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또 다른 역사적 의문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조선에서 그리고 엄혹한 통제가 지배하던 경성, 한복판에서 어떻게 한 조선인 의사가 그토록 확고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온라인에서 안상호라는 이름이 다시 검색되기 시작했고 100년 동안 묻혀있던 기록들이 차례대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하나를 찾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의문이 다음 의문으로 이어지고 사료가 사료를 확인해가는 치밀한 역사 추적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이 등장합니다. 1909년 11월의 문서였습니다.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가 해올빈역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던 바로 그 직후 경성 한복판에서는 정반대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통감부와 친일 유력 인사들이 중심이 된 이토 히로부미 추모 준비위원회 명단과 관련 사료를 역추적하던 중 준비위원 및 관련 명부에서 안상호라는 이름이 확인된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결정적인 증거일까? 당시 경성의 유력 의료 인사로서 어쩔 수 없이 이름만 오르내린 단순한 일회성 정세 탓은 아니었을까? 한 번의 기록만으로는 인물의 생애 전체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행사 준비 명단에 포함된 정황 기록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문은 꼬리를 물었고 역사 연구자들과 네티즌들은 다시 다음 기록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1916년 두 번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1909년의 기록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를 쫓던 사람들은 1916년 결성된 한 단체의 창립총회 명부를 마주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대정침묵회였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일제는 조선 유력 인사들을 포섭해 식민 통치의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대정침묵회는 다이쇼 일왕의 연호를 내걸고 매국노 이완용 등이 참여하여 내선 융화를 내세웠던 대표적인 관변 성격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같은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었습니다. 1916년 대정침묵회의 발기인 및 평의원 명단에 안상호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평의원이라는 직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료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일제 식민 통치와 협력 관계에 있던 관변 성격 단체의 핵심 조직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큼은 사료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이 단순 추모 준비 명단에 오른 정황이었다면 두 번째 기록은 조직 활동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까지 나오자 대중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이름이 형식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닐까라는 마지막 의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세 번째 기록이 등장했습니다. 1909년과 1916년이 타인이 작성한 명단이었다면 이번에는 인물의 생활상과 발언이 직접 다루어진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1918년 12월 10일자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지면이었습니다. 당시 매일신보는 단순한 일간지가 아니라 식민 통치의 정당성과 내선 일체를 선전하던 총독부의 핵심 기관지였습니다. 그 매일신보가 일선동체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고 그 취재 대상 가운데 안상호의 가정이 포함되어 모범적인 사례로 조명된 것입니다. 기사 본문에는 안상호 본인이 가족들과 함께 일본인과 동일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활자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 권력의 선전 목적을 가진 매체가 어떤 조선인 가정을 모범적이라고 소개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역사적 맥락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1909년 추모준비위원회 관련 기록에서 시작해 1916년 대정침묵회 평의원이라는 조직 활동 기록, 그리고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생활과 인식에 관한 기록까지 행사 관련 기록, 조직 기록, 발언 기록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3단계 사료가 하나로 모이자 황실 진료 참여라는 영광스러운 이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오늘날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100년 전의 역사적 사료들이 디지털 광장에 쏟아져 들어왔을 때 과연 당사자와 소속사는 이 거대한 진실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상호의 사료가 퍼져나가자 소속사는 언론을 통해 증조부가 안상호인 것은 맞으나 온라인에서 제기된 친일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단호한 1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중이 이미 판단할 수 있는 1차 원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스타의 과거를 언론이 찾아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이 직접 찾아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데이터베이스와 옛 신문, 아카이브 링크가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교차 검증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대중이 직접 1차 사료를 확인하는 시대에 충분한 확인 없이 내놓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은 대중을 기만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단 하루 만에 소속사는 입장을 180도 번복하며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침묵회 평의원 명단에 올라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성급하게 사실무근이라 답변에 혼란을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에는 배우 본인의 자필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집안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만 믿고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았다며 무지한 상태에서 방송에 나가 자랑처럼 증조부 이야기를 꺼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역사 앞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우의 가족 측이 인터뷰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증조부가 의친왕을 보필한 민족 의사로만 알았고 대정침묵회 기록은 몰랐다며 제시한 근거, 서적의 저자마저 친일 관련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뷰 도중 국권 침탈을 한일 합방이라는 부적절한 식민지적 용어로 표현했다는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진실 공방을 완전히 벗어나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론은 결코 한 목소리가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맞부딪혔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명하게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조상의 행적이 아니라 그 행적과 연결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전달되었으며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소비했는가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뼈아픈 역사의 구조가 등장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기회와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그것은 잔인할 만큼 명확한 구조적 제로섬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제의 식민 통치 질서에 순응하고 협력하여 자신의 가업과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온전히 보존하고 번창시키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 전체가 만주와 연해주를 떠돌며 목숨을 걸어야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가문이 일제치에서 안전하게 지켜내고 축적한 그 출발선의 안정성은 사실상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출발선 자체를 완전히 희생당한 이들의 거대한 침묵과 희생 위에 교차되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식민지 시기 사회적 지위를 지켜낸 가문의 후손이 해방 후에도 그 자본을 바탕으로 대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면서 그 화려한 결과물만을 방송에서 가문의 품격이자 개인의 상업적 브랜드로 과시하는 태도, 반대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해방 이후에도 대물림된 가난과 교육기회의 결손으로 소외되어 온 이 지독한 역사의 불균형 속에서 대중은 단순한 질투가 아닌 역사적 정의에 대한 깊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대쪽에서 전혀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잠깐, 그녀가 증조부처럼 친일 행위를 직접 저질렀다는 건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연좌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영 본인이 직접 친일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100년 전 선조의 과오를 이유로 오늘날 후손의 모든 직업적 활동을 박탈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태도는 봉건 시대의 연좌제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집단 린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상의 행위와 후손의 행위는 법적 도덕적으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었습니다. 법적 책임과 역사적 평가는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료 자체를 신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910년대 식민지치에서 활동했던 지식인의 삶은 매우 복합적이며 특정 단체 명부의 이름이 오른 사실과 개인의 실제 부역 행위 사이에는 엄밀한 역사적 맥락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의 본질보다도 당사자와 소속사가 보여준 미숙한 위기관리와 불투명한 해명이 대중의 불신을 더 키웠다는 비판 역시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대립 속에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상이 남긴 결과가 후손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증손녀에게 증조부의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조부가 살아간 시대에 축적한 재산과 교육 기회, 인간관계와 사회적 명성까지 모두 증손녀의 탄생과 동시에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발선의 유리함은 상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후손의 성공이 조상의 지위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단정하는 것과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다음 세대의 출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관찰되는 세대 간 자원 이전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4대째 의사라는 사실은 적어도 한 세대의 성공이 다음 세대의 출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적어도 여러 세대에 걸쳐 교육과 직업, 사회적 관계와 가문의 명성이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곧 후손의 성공 전체가 조상의 사회적 지위 덕분이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성찰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이 사건보다 훨씬 오래된 문제입니다.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가진 성공은 정말 전부 내가 만든 것인가?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자란 환경, 내가 받은 교육,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족의 지원, 이 모든 것까지 정말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일까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은 단순히 돈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배우고, 어떤 학교에 갈 기회를 얻고, 누구를 알고, 어떤 이름을 달고 사회에 나가는지도 세대를 넘어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취향, 인맥, 그리고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보이지 않는 자본 역시 세대를 넘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샌델이 성공은 과연 순수한 개인의 노력인가? 라는 도덕적 자격을 묻는다면 부르디오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받은 배경은 무엇인가? 라는 구조적 불평등을 묻습니다. 물론 안상호의 친일 정황 기록이 오늘날 후손의 성공 전체를 만들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성취는 그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상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가 후손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재산은 상속됩니다. 교육 기회는 상속됩니다. 인맥은 상속됩니다. 사회적 신뢰도 상속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문의 이름 자체가 상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후손이 조상의 죄를 대신 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후손이 물려받은 혜택의 역사적 기원까지 지워버릴 수 있는가입니다. 가족의 배경을 누리는 것과 그 배경의 기원을 성찰하는 것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의 영광과 사회적 자본은 물려받아 자랑하면서 그것이 형성된 부끄러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몰랐다는 말로 회피하려 했던 태도, 바로 그 지점에서 대중은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세대간 축적된 혜택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뒤에 묻은 역사의 무게는 외면하려 했던 모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출발선의 출처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역사적 자기인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 치열했던 논쟁의 마침표를 찍으며 처음에 던졌던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상의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후손에게 없습니다. 태생 그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연좌제의 금지와 개인의 존엄성은 어떠한 역사적 분노 속에서도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입니다. 후손이 역사적 무지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혈통을 이유로 개인의 삶 전체를 파멸시키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자신이 물려받은 출발선의 기원을 돌아보는 것까지 연좌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가문의 사회적 자본과 기회의 일부가 식민지 시기의 지위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 혜택을 물려받은 후손에게는 최소한 그 기원의 역사까지 겸허하게 돌아볼 성찰의 무게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문의 영광만을 취사 선택해 화려한 스펙으로 포장하고 그 뒤에 숨겨진 시대의 그늘과 상처는 가볍게 지워버리려 했던 무책임함, 바로 이것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경고입니다. 부끄러운 조상의 역사를 마주했다면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역사의 무게를 직시하는 것. 그리고 사회는 맹목적인 마녀사냥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과 역사 청산의 교훈으로 이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상이 남긴 모든 혜택까지 후손의 순수한 노력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혜택은 어디까지 상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출발선의 일부가 누군가에게는 빼앗긴 출발선 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어디까지 기억해야 할까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누가 죄인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